오늘 진짜 전략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의 강영현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에서 계속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주 고평가 논란 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나스닥 지수도 한 주 동안 보니까 1.33% 주간 단위로 또 하락을 했던데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슈들이 한꺼번에 네. 막 나오면서 뭐 고평가 관련된 부분이야 뭐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닌데 그동안은 반응을 안 했습니다. 뭐 시장 참여 고평가가 됐는데 그래서 뭐 살 거 사야지라고 하면서 올라갔던 건데 지난주에는 좀 반영을 했다라고 하는 거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중미 무역 분쟁 격화되는 무역 분쟁이 아니라 이제 기술 분쟁, 외교 분쟁까지 이제 이어졌다라고 하는 거고, 대사관과 영사관 뭐 좀 찾아봤는데 대사관하고 영사관하고 차이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대사라고 하는 건 그 국가를 한 국가를 대표하는 그런 거라서 한 명밖에 없답니다. 근데 네. 영사관은 우리 이제 동사무소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 생기면 가서 뭐 주민등록 등본도 떼고 뭐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중국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뭐 예를 들어서 여권을 잊어버린다거나 뭔가 문제가 생길 때는 영사관을 찾아가서 일을 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환, 그러니까 외국인들하고 교류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구수가 많고 거주하는 거민들이 많을 때는 영사관을 설치해서 자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진행한다라고 하는 거, 그게 영사관의 어떤 하는 일이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대사관 셧다운 하자라고 하면 79년도에 수교 매진 이후로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되는 건데, 그거 밑에 있는 영사관 조금 불편하게 서로 조금 감정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이제 하자라고 하는 부분이고, 결론적으로 이게 트럼프뿐만 아니라 민주당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중국과 미국 간의 어떤 패권 전쟁에서 파생되는 어떤 노이즈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당뇨 환자가 계속해서 인슐린을 맞아야 되는 것처럼 경제에도 그런 부담을 가중시킬 부분인데, 네. 그게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닌데 지난주에 반영이 됐다라고 하는 거, 그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금 관련된 부분에서도 조금 이탈이 나왔고, 지난주에는 32억 불 정도가 내려왔다라고 하는데요. 그 정도면 우리 돈으로는 4조 원 정도, 4천억 정도 매도가 나온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주가 하락은 하긴 했지만 이 기술주들이 중요한 부분, 그 기술주가 중국에 대해서 더 중요한 이유는 아마존이 장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중국 의존도가 높습니다. 제조업 기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게 중국이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의 기술주들이 큰 밸류를 받을 수 있었던 부분들은 앞으로 중국 시장이 열리거나 중국에서 뭔가를 가져오거나 이 두 개에 의해서 어떤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뭐 페이스북, 구글, 유튜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망을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도 13억 인구, 저 인도 못 사는 사람들까지 전부 그쪽으로 편입이 되면 성장세가 지금보다도 더 크게 나올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이 기대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추가 부양책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급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박스권의 상단을 만드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반등할 때 윗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빠질 때 주식을 매수하려는 세력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는 안 보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위로 올라갈 때마다 시장이 힘을 못 받고 계속 차익 매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인버스나 어떤 주식 비중을 줄여주는 전략으로 좀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규 고용 관련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면서 그동안 4월 이후로는 계속 개선되는 추이를 보였었는데 생각보다 좋아졌다라고 했는데, 이제 추가 부양책에서 또 실업급여 줄 것 같으니까 굳이 신청하지 말고 조금 기다렸다가 그거 받고 마저 놀고 한 번 더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사람들이 좀 고용시장 진입하는 신규 부분에서 실업수당 청구하는 건수가 늘어난 거 아닌가라는 짐작을 좀 해보고 있고요. 금융시장 면에서 조금 살펴보고 있는 부분이 이 달러 인덱스, 제가 차트를 하나 가져왔는데 네. 이게 주간 단위로 했을 때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거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여야 됩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여야 미국에서는 물건을 사다 쓸 때 싸게 쓸 수 있고, 그리고 미국으로 자금이 들어가면서 미국 주식시장도 끌어올리고 채권시장도 끌어올리는 부분을 합니다. 그런데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하락을 한 이유 중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EU입니다. EU가 거의 75%, 4분의 3이기 때문에 EU가 경기 부양을 하면서 EU 통화의 강세가 나타나면서 달러가 약세가 됐다. 근데 이게
전저점을 깨고 들어가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된다라고 한다면 미국에는 물가 부담이고 미국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달러 자산 팔고 딴 데로 도망가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봤을 때는 한국 주식시장으로 돈이 넘어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혹은 미국 시장은 팔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점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이제 예전에 제가 4월달, 5월달에 소개를 시켜주었던, 속해드렸던 은 관련 ETF AGQ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곱하기 2배짜리입니다. 근데 지금 시세를 보시면 15불에서 44불까지 올라왔는데 제가 한 20불 정도, 18불에서 20불 정도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은이라고 하는 거는 금하고 구리하고 중간관계 그 두 개를 섞어놓은 겁니다. 산업용도 있고 투기적 수요도 있는데 금값이 1900불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2000불 간다라고 하는 건데 2000불 넘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 전문가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측을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은 관련된 거는 13년 동안 하락을 했습니다. 은 가격을 쭉 차트를 놓고 보시면 13년 동안 계속 숏 포지션을 맞았고 그거에 따라서 지난주에 숏 커버링이 쭉 나오면서 주가가 튀었습니다. 금과 은의 비수 배율은 상당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금이 은에 비해서 너무 많은 폭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리세션에 진입할 가능성도 있고 그 과정에서 리세션이 진행되는 동안 은 가격과 금 가격의 배율이 좁혀지면서 어떤 이벤트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들 태양광 쪽으로도 매출이 발생하고 그래서 은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커질 거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있고 그리고 인플레라고 하는 부분에서 금하고 은하고 구리 가격이 전체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돈이 풀린 거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많은 돈이 풀린 거에 대한 인플레이션 그런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금과 은 가격을 좀 추이를 제대로 좀 지켜보시면서 투자를 해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은이 금과 좀 키 맞추기를 하면서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제가 볼 때 5배 정도를 네. 보고 처음에는 이제 조사를 해다 올려드렸는데 지금 한 2배 정도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2~3배 정도는 더 올라가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네. 실제로 은 가격을 잘 살펴보시면 재밌습니다. 이게 JP모건 같은 데에서는 거래 상대방 익스포저를 어떤 부분에서 낮추기 위해서 그랬는지 은 현물 가격을 계속 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시장에서는 숏 포지션이 계속 늘어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 가격이 올라가면서 은을 끌고 올라가는 그런 형국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긴급하게 올라가는 흐름도 나오겠지만 추세적으로 은의 공급량 자체가 10% 가까이 어떤 부분에 줄어들었기 때문에 은 가격의 상승은 추가적인 부분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고점 갱신하고 올라가는 차트들은 좀 보시고 계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한국에도 ETF 관련돼서 투자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한번 살펴보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미국 관련돼서 지금 연초부터 200억 불 정도의 자금이 빠졌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한 30조 정도 가까이 되는 건데요. 이런 자금들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될 수 있지만 달러 인덱스의 어떤 하락 그리고 금, 은 가격의 상승 그거에 맞춰서 자금이 신규적으로 유출된다. 지금은 이제 거기에는 로빈후드 같은 그런 세력들이 계속해서 주식을 바치고 있지만 수급 공백, 어떤 부분에서 실탄이라고 하는 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들이 기관 투자가들 매물을 계속 받으면서 버틸 수 있는 거는 그렇게 기간이 길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요. 한번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정보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연체율이라든가 하이힐드에 관련된 채권 금리 같은 경우가 더 안 빠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추가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서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좀 확인하시고 가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 가지 확인을 해봐야 할 사안들 그리고 유망하게 볼 수 있는 원자재와 관련해서 은 관련된 ETF 상품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 국내 증시도 주간 단위로 조정을 받았어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조정의 폭이 약간 깊어지면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부진한 양상을 나타냈고 사실 수급도 외국인이 좀 주초만 하더라도 들어오나 싶었는데 다시금 순매도를 했잖아요. 물론 네. 금요일장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 소폭 매수를 하긴 했지만 지난주에 동향 특히나 주 후반 들어서 가는 종목만 또 갔잖아요. 네.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네, 뭐 저희들이 보는 위험 신호들 중에 네.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상승 종목 수랑 하락 종목 수가 비율 그런 부분들이 부담이 되면 상당히 시장에 대해서
뒤로 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요. 네. 조금 조심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러니까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으면 시장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부분에서 어떤 데이터들을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주간 단위로 태양광하고 그다음에 계열 분리 이슈가 계열사 매각 이슈가 있는 두산그룹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다 주간 단위로는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번 주 휴가 시즌이 들어가면서 휴가 시즌 그리고 실적 발표 시즌 중소형주들은 실적이 잘 나와도 하락하고 실적이 나쁘게 나와도 하락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2분기, 3분기 실적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연간 가이던스를 볼 때 1분기, 4분기로 전체적으로 나눴을 때 100억 나온다. 그럼 25억씩 나와야 되는데 1분기에 25억 안 나오고 10억밖에 안 나왔다라고 하면 시장에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1분기에는 조금 어떤 어려운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 됐지만 2, 3분기로 가면서 맞춰갈 겁니다. 라고 하는데 2분기에 딱 나왔는데 25억 한다기에는 또 10억 나왔다라고 하면 니들 연간 가이던스 못 맞추는 거 아니야? 주식 다 버리자라고 하면서 매물이 확확 쏟아집니다. 요렇게 플레이를 하는 것들은 기관 투자가라든가 전통 여의도파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밸류 보고 이익 얼마 났고 거기에 멀티플 몇 배 주고 요거 계산해서 하는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다 2, 3분기에는 그런 흐름들로 메커니즘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들이 이제 테마들이 굉장히 빠르게 순환매가 나오면서 금방금방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지만 네. 실제적으로 주간 단위로 매매를 해놓고 계좌를 들이다보면 손실이 나거나 돈을 못 번 경우가 많은 구간이 요렇게 실적 시즌하고 휴가 시즌하고 겹치는 시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시장 영향을 좀 받습니다. 한국은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하락을 한다라고 해도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굳이 팔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내려갈 이유는 없는데 9월 달까지는 연장을 해놓는 그런 상황 때문에 내려갈 일은 없습니다. 근데 중국 시장 같은 경우가 하락하면 매물이 차곡차곡 쌓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한일 관계 관련돼서 내용들이 좀 저거 해야 될 겁니다.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몇 명 되지는 않지만 1억 원씩 배상을 하고 사과를 좀 해라라고 했는데 일본에서 자꾸 거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법원에 판결이 났으니까 니들 한국에 있는 자산 전부 몰수해서 그는 강제 매각해서 돈을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일본 정부 입장은 우리는 돈 줬으니까 한국 정부 니들이 막아라.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가 사법부를 어떻게 막냐. 저쪽에서 판결하는 거니까 그것대로 따라야 된다라고 하면서 충돌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1년 넘게 국산화 관련된 내용들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주식들이 한번 변동성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상방으로 변동성 확대 상방 쪽으로 거죠? 상방 쪽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술적인 변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별로 봤을 때는 2분기까지가 최고로 안 좋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거를 2분기 실적으로 확인하고 3분기, 4분기에 대해서 전망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번 주간에는 많이 빠지고 많이 올라가고 하는 주식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주까지 소개해 주신 업종이나 섹터 중에서 이번 주에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든지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섹터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매매를 할 때 네. 저희들이 어떤 이런 내용들이나 사실 이렇게 종목들을 찾고 섹터를 찾을 때는 하루 이틀 주간 단위로 하루 이틀 매매를 하려고 가져온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빠지면 사야 된다라고 하는 종목들만 리스트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히 추가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OLED하고 5G 쪽입니다. 그거는 상반기 안 좋았기 때문에 하반기로 가면서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주가는 빠질 수 있습니다. 빠지면 재밌게 한번 사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반도체 국산화뿐만 아니라 반도체 공정 자체가 바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품 자체도 바뀌고요. DDR5 예를 들면 DDR5 같은 건데 그런 것들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많은 변형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주식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진테크라든가 좀 이따 소개시켜드릴 YMT라든가 그 다음에 BH 같은 주식들은 주가가 빠지고 실적에 대해서 미스가 나갖고 기스가 나면서 주가가 빠진다라고 하면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나쁜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주에 지난주에 쭉 내용을 살펴보니까 네. 재료들이 쭉 나오는데 바이오 쪽 이야기 빼놓고는 실제적으로 먹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주식을 비중을 줄여놓고 뒤로 좀 빠져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렇게 아침에 방송을 하고 가지만
금요일 날은 주가가 빠져서 아침 방송 좀 우울하게 했다가 주중에 쭉 회복되고 또 금요일 날 또 빠지면 또 방송할 때 되면 이거를 위쪽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아래쪽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모르기 때문에 항상 애매하게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주가가 올라오면 인버스를 때려놓고 주식을 가져가는 방향으로 가시면 충분히 뭐 대응 전략으로는 충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차 전지 소재와 2차 전지 부품 여기는 회사로 돈이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동안 감가상각을 막 쳤기 때문에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감가상각이 줄어들거나 혹은 매출이 더 확대됨에 따라서 가변 비용이 줄어들죠. 그렇게 되면서 실적 시즌에 맞춰서 주가 흐름들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LG화학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밑에 있는 부품 업체들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분기, 4분기로 가면서 굉장히 좀 실적이 좋아질 것 같다라고 하는 거 그게 뭐냐면 폐기물 쪽은 상당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만약에 혹시 주가가 흔들린다라고 한다면 폐기물 쪽은 한번 받아놓으시고 내가 이 주식 사놓고 뭐 매주간 주간 단위로 매매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네. 내년 2분기 말까지 한번 갖고 가본다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은 주가가 빠지면 한번 사보시면 장기적으로 네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북주 관련된 거에서 제가 좀 기대하는 부분에서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시세가 좀 안 나오긴 하는데 박스권 하단에서 갇혀서 밑으로 빠지게 되면 뭐 내년 대선까지는 어쨌든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신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 그리고 북한 관련된 이슈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것들 한번 잘 역발상으로 생각을 해보신다면 주가 큰 손해 안 보고 매매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관심 종목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네, DDR5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어떤 부분에서는 예전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큰 탱크로리에 밸브가 뭐 처음에 2개였다가 4개였다가 16개 그리고 32개 이렇게 해서 많은 밸브들이 생기면서 물을 집어넣고 빼는 데 있어서 속도를 가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실제로 동일한 면적, 동일한 크기의 어떤 부품에 DDR, 램이죠. 거기에다가 많은 양의 처리 속도, 그 다음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가 뭐냐? 서로 다닥다닥 붙어 있다 보니까 서로 간섭이 생깁니다. 그거를 해소하기 위한 기술의 투자 포인트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심텍이나 오킨스전자 오킨스전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너무 소형 종목이기 때문에 매매하실 때 조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업사이드 포텐은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런 것들은 변동폭이 크니까 그거에 맞게 매매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원자재 관련된 흐름이 요게 단기에 한 주간 혹은 한 달 만에 끝날 거냐라고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뭐 고려아연 같은 주식들은 대형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산화 관련된 부분에서 YMT 디스플레이 쪽에서 어떤 수혜를 받다가 반도체 쪽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세 선폭, 미세 회로, DDR5 이런 쪽으로 가면서 간섭, 차폐 관련된 부분에서 기술 소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밸류도 싸고 성장도 나오고 그리고 주가도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쭉 보시면서 매매해 보시면 뭐 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인버스가 큰 수익은 안 날 것 같지만 2250선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계속 매물 부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하락해서 샀다가 위로 올라가면 종목을 버리기는 아깝고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지수는 덮어놓고 종목 플레이를 해보는 방식으로 가보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의 강영현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